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자, 오늘 재고자산 복습하고 뒤에 깔짝 남은 거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재고자산 어디부터 시작했었죠? 단가 결정 방법부터 조금 시작을 했었다. 그죠? 자,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이 있더라. 그치? 수량 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뭐가 있었죠?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었고,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인데 개별법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왜? 얘는 하나하나를 직접 판 거를 추적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개별법과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이 있다. 이렇게 있었다. 그죠? 자, 실질재고조사법일 때와 계속기록법일 때, 그리고 선입선출법일 때와 가중평균법일 때 이걸 섞어서 우리 회계 처리해 봤었다. 실질재고조사법일 땐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의 매출원가 처리를 하지 않는다. 계속기록법은 기말에 판매된 재고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는 없더라. 단가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수량 결정 방법이 어떻든 간에 단가 결정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라면 라인이 똑같더라. 1, 2, 3, 4나 1, 2, 3, 4나 어차피 금액은 동일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렇게 선입선출법은 단가 결정 방법이 선입선출법은 수량 결정 방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 금액이 바뀌지 않는데, 문제는 가중평균법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 라는 거죠. 가중평균법이 실질재고조사법일 때 우리는 총평균법이라고 하고, 가중평균법이 계속기록법일 때 우리는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더라. 총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만약에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매입한 재고, 기초재고가 쭉쭉쭉쭉쭉쭉쭉쭉 기록이 되더라. 수량과 단가로 쭉쭉쭉쭉 기록이 되는데, 그럼 총수량과 총금액이 나온다. 그러니 총금액에서 총수량을 나눈 걸 우리는 총평균법의 단가라고 하고, 얘를 매출원가든 기말재고든 다 뿌려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단가와 대변의 단가가 일치하는 게 총평균법이었다. 그러나 이동평균법은 그런 게 아니었죠. 이동평균법은 왜요? 매출원가를 먼저 기록해야 되거든요. 팔릴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팔리더라도 매출원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기말이 안 됐더라도 요까지의 수량과 요까지의 금액을 평균한 이동평균 금액을 갖다 써야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은 다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계속해서 가보죠. 그렇게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 네 가지를 다 봤다. 네 가지인데 총 세 가지더라.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은 따로니까 해서 봤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 봤죠? 뭐 봤어요? 수량 감소와 단가 감소를 봤었다. 그쵸? 수량 감소는 감모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단가 감소는 저가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 자, 재고자산은 수량과 단가가 있는데, 수량 자체가 감소했다는 건 기업에서 자산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간 거더라. 자산에 대한 권리 자체가 삭제된 거더라. 그래서 얘는 직접 삼각해 주는 거였죠. 감모 손실이라고 하면 얘는 상품을 직접 삼각해 주더라. 없애 주더라. 그지? 근데 저가법에서는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얘는 직접 상품을 없앤다가 아니라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쓰더라. 상품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요런 계정 과목을 쓰더라는 거지. 이게 어떤 거다? 자산의 차감 계정이더라. 자산의 차감, 자산의 차감 대손 충당금에서 했었다. 결국 자산의 차감 계정은 어떻게 X 1년 말에서 X 2년 말로 가는 금액을 여기 있는 결산수정 분계를 분계로 나타낼 뿐, 절대 이 금액이나 이 금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다시 기초 재무상태표에 더하기 분계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는 거지. 합잔이 되죠.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고 얘를 두 개로 나누는데 기말 BS와 이거 기억나야 돼요. 지금 기억나야 돼. 단기 손익계산서로 나뉜다 했었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BS에 뭐가 있는 거야? 기초 충당금이 있는 거지. 기초 평가 충당금이 자세히 적자. 기초 상품 평가 충당금이 있는 거죠. 그럼 기말에 상품 평가 충당금을 먼저 구하는 거야? 평가 손실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여기 기말 BS에 들어올, 여기에 들어올 외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여기에 들어올 기말 상품 평가 충당금을 먼저 구한다는 거지. 얘를 구한다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분계가 존재한다. 얘가 상품평가 충당금이라고 적히고 왼쪽에 평가손실 적히는 애다. 만약에 이게 감소하면 상품평가 충당금이 왼쪽 차변에 오고, 자,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면 대변,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하면 차변이다. 자산 계정이 증가하면 차변,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면 대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하면 차변이다. 그러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면 여기에 올 거고 거기에 평가 손실을 적는 거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소하면 여기에 오면서 평가 손실 환입을 적는다라고 배웠던 거죠. 대손 충당금도 이거랑 똑같은 구조 논리였다. 그죠?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먼저 구하고 분계를 하는 거였다. 자, 그러면 이 기말의 상품평가 충당금은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순실현가치라는 개념이 나오더라. 가능가치라는 개념이 나오더라. 얘가 Net Realizable Value라고 해서 NRV라고 통칭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결국 뭐더라? 저가법이라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이 영어로 했을 때 우리 이거였잖아. lower cost or market. lower over였나? 여하튼 원가와 시장 가격 중 작은 걸 보여줘라 라는 거였잖아. 그지? 영어로 저가법은 둘 중에 저가를 보여주라는 거거든. 그러면 재고자산의 순장부 금액이 뭐와 뭐 중에 작은 거라고요? 둘 중 작은 거라 그랬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작은 거라 그랬다. 순실현 가능가치로 기록하나요? 아니요. 저가법은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만약에 높다면 원가로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손상 없다. 평가 충당금 얼마? 빵. 다시 자, 여기서 만약에 원가가 1,500원이래. 원가가 1,500원이고 순실현 가능가치가 1,800원이래. 평가 충당금 얼마입니까? 빵! 원가가 1,500원이고 순실현 가능가치가 1,200이래. 평가 충당금 얼마입니까? 300이라고 적히는 거였죠. 자, 우리 근데 이 단가 감소를 분석할 때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그 두 개를 같이 분석하더라 였지. 상품 계정 과목과 상품 평가 충당금 계정 과목 두 개가 있었다. 왜?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얘는 자산 계정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분석을 해봤었죠. 오늘 또 계속 이어서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수량 감소는 감모 손실이라고 하고 단가 감소는 바뀌는 금액을 평가 손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량 감소는 수량과 단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단가 감소는
평가 충당금의 변동분이기 때문에 수량과 단가로 나타낼 수 없다. 왜? 평가 충당금을 계산한다. 항상 자산 부채 관점에서 먼저 계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재고자산 종합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 요약을 한번 했었죠. 우리 연습문제 풀면서 오늘 또 똑같은 연습문제를 총평균법으로 이동평균법으로 풀어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도록 하죠. 복습이 끝났는데 우리가 페이지를 잘못 가져왔어. 슈르륵! 자, 자, 잘못 틀었어. 자,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요. 뒤에는 간단한 거니까 조금 보고 연습 문제에서 앞에 수량 감소, 단가 감소, 무슨 문법 다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재고자산은 우리 기업에는 현금과 채권 그리고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었다. 우리가 복습 한번 하자. 현금으로 재고를 사고 재고가 팔아서 채권이 되고 채권이 현금이 되는 걸 정상 영업주기다 이렇게 했었지. 기업의 사이클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기초 증가 감소 기마를 하면 우리 현금의 회계 처리는 그냥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었지. 그지? 현금이 감소하는 이유가 요 사이클 안에서는 그럼 뭐예요? 재고 매입이지. 현금으로만 거래한다 하자. 채무 없이. 그러면 현금을 매입하는 행위로 재고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재고 언제 감소합니까? 매출할 때 감소하죠. 그걸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채권이 증가하지.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을 하게 되면 채권이 증가하는 거지. 채권은 언제 감소해요? 현금으로 받을 때 감소하면서 현금이 증가하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사서 팔고 팔아서 회수하고 회수한 돈으로 다시 재고를 사서 돌아가는 게 찐 사이클인 거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할 점이 있는 거였죠. 채권 중에 회수할 수 있는 건 채권의 감소인데 회수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더라? 손상회계 처리를 하더라 라고 했었죠. 그게 뭐였죠? 손실충당금 혹은 대손충당금이라고 했던 거였지. 근데 재고자산에서도 요 값을 제 값을 못 받고 팔 것 같을 때 손상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 저가법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걸 언제 하는 거예요? 기말에 평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뭘 볼 거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이라고 돼 있지. 자, 재고자산의 요 측면을 좀 볼 거예요. 요 측면을 매입할 때 볼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는데 그 물건 값이 있을 거고 그 물건을 살 때 택배비가 있을 거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쇼핑할 때 이제 밥값이 있을 거야. 그죠? 자, 여러분이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간 거야. 자, 딱 옷을 사러 갔어. 큰맘 먹고 딱 옷을 사러 딱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고 버스 타고 옷 골랐는데 그 옷의 사이즈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택배로 받기로 했어. 그래서 택배비도 내기로 했지. 그러면 옷 살 때 얼마 든 거예요? 얼마짜리 옷을 산 거예요? 택배비까지 포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운반비가 발생합니다. 재고자산을 맨날 구매해야 되니까 매번 운반비를 부담해야겠죠. 한마디로 기업이 10만 원짜리 재고자산을 사는데 운반비가 10,000원 발생했어. 근데 그 운반비도 발생하는데 그 재고자산을 구매하는 구매팀 직원이 밥도 먹었어. 3,000원어치. 그럼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밥값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나? 포함하면 안 되겠지, 식비는. 그러니까 재고자산 금액은 11만 원이다 라고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원래 상품을 11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준다는 거야? 상품의 매입원가는 10만 원이고 운반비가 10,000원이 발생하였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상품 11만 원이다 라고 적으면서 현금 11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지. 요거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팀 직원이 식비로 3,000원을 사용하였고 운반비로 10,000원을 사용하여 총 현금 11만 3,000원이 지출되었다. 상품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상품의 금액은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적혀요? 매입의 금액은 11만 원 적히고 여기에 식비로 뭐 복리후생비 혹은 식비라고 해봅시다. 그냥 비용 적히겠지. 이건 뭐예요? 자산이죠. 우리 기말의 매출원가로 변동하는 거지 지금은 자산인 거지. 매입이라는 임시 자산 계정이지. 왜? 얘 상품 계정이잖아. 얘 상품이잖아. 자산 처리하는 거지. 얘는 뭐예요? 비용 처리지. 비용 처리로 3,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된다. 우리 자산은 뭐라 했지? 권리다. 근데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원칙을 IFRS라는 회계 기준에서 적어놨대. 뭐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 외계어니까. 항상 IFRS에서 적는 언어들은 다 뭐야? 약간 직역을 하다 보니까 IFRS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 각국으로 뿌릴 때 우리가 직역하지 않으면 너희 국제 기준 쓸 수 없으니까 전부 직역해라 라고 해서 순서가 영어 순서야. 그래서 읽을 때 막 약간 이상해. 막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막 이런 말로 있는데 번역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살 때 구매원가라는 게 있는 거고 그냥 현재 장소가 뭡니까? 여기 내가 이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겠지. 그리고 상태,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 원재료를 산다고 가정해봐요.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배달하는 운반비도 말하는 거예요. 기타 원가 같은 것도 운반비 이외에도 여러분 되게 많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뒤에 바로 뒤에 볼 건데 여기 오른쪽 페이지 2번에 매입원가는 매입 가격의 수입관세, 재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완제품 및 원재료 막 이런 거 다 들어간다라고 돼 있고 위엔 또 뭐라고 돼 있어? 뭐 디자인 원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재고자산의 원가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장소, 내가 지금 재고자산을 받고 싶은 이 장소에 지금 내가 이걸 판매하고 싶은 상태에 이르는 데 들어가는 모든 원가를 말하는 거지. 포장값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재고자산을 생산을 했어. 허니버터칩을 생산한다고 해보자. 허니버터칩 과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이대로 팔 수 없죠. 요거 칩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하나 드시고 100원 주세요, 10원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봉지에 넣어서 팔아야 되고 봉지에 넣어서 기업에서 안 팔겠죠. 봉지에 넣어서 이 봉지를 30박스로 팔겠지. 대형마트에. 공장에서 하나하나 봉지로 안 팔 거 아니야. 봉다리로 마트에서 파는 거지. 여러분 허니버터칩 생각해봐요. 공장을 생각해봐. 거기에서 뭐 하겠어? 감자 깎고 감자에 설탕 뿌리고 허니버터칩을 이빠이 생산해서 봉투 하나하나에 이빠이 일본말 많이 생산해서 봉투 하나하나에 쑥쑥 넣고 이 봉투 밀봉하고 이 봉투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한 박스로 넣고 이 한 박스로도 안 팔겠지. 한 박스가 아니라 한 팔레트로 이렇게 팔겠지. 그죠? 왜? 공장에선 이렇게 팔아야지. 언제 이거 하나하나 다 팔고 있습니까? 마트도 아니고 소비자가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원가를 말하는 거다. 그럼 뭐다? 매입원가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감자를 살 때 들어가는 원가. 감자의 꿀도 사야 되고 설탕도 사야 되고 소금도 사야 되고 그런 모든 매입원가를 말하는 거지. 자, 전환원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원가예요. 그럼 무슨 원가가 있어? 첫 번째, 노무원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원재료를 이 감자를 감자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도 하지만 사람이 작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원가도 다 들어가고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원재료를 감자칩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 그리고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하는 거지. 허니버터칩 포장지에 들어가는 디자인 원가도 들어간다는 거지. 알겠죠?
자, 양가로 3번에 후불 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대. 후불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자를 사는데 후불 조건은 뭐야? 돈은 나중에 준다는 거지. 내가 돈 없어서 지금 자 X 1년이 있고 X 2년이 있는데 감자를 받았어. 지금 감자를 받고요. 돈은 언제 준대? 이때 내가 예를 들어 12,100원을 주기로 했대. 어렵네. 10,000원 주기로 했대. 근데 지금 주면 얼만데? 지금 주면 8,000원인데 2년 뒤에 주면 10,000원이래. 선이 좀 일정하지 못하네. 자, 지금 주면 10,000원인데 2년 뒤에 주면 지금 주면 8,000원인데 2년 뒤에 주면 10,000원이래. 그러면 여기에 과연 감자값은 얼마냐라는 거지. 뭐라고 돼 있어?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금융요소라는 걸 뭐라고 해요? 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8,000원 줄래? 2년 뒤에 10,000원 줄래라고 하면 그 2,000원은 이자죠. 자, 요 거래를 좀 다른 색깔로 보자. 다른 관점으로. 8,000원을 은행에서 빌려요. 그리고 얘한테 8,000원에 사요. 그리고 2년 뒤에 은행에다가 10,000원에 갚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8,000원 빌렸고 10,000원으로 갚았으면 이자 2,000원 준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8,000원 빌려서 2년 뒤에 10,000원 주는 거나. 그러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8,000원 빌렸고 매년 800원이래.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여기도 800원 주고 여기도 800원 주고 여기서 8,000원 주래. 이자율 10%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총 얼마 주는 거예요? 800원, 800원에서 1,600원, 9,600원 주는 거지. 그러면 이 1,600원은 뭐예요? 이자죠? 그죠? 요렇게 주는 거라면 실질적으로는 이 8,000원만 감자값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뭘로 인식해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라 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6장 보면서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채 부분에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아직 안 다뤘기 때문에 그걸 다루고 나서 유형자산에서 한번 보론 볼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매입원가, 매입 관련 직접 원가, 기타 원가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거지. 우리가 매입할 때 5만 돈이 다 든다는 말이야.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다. 그럼 뭐가 들어가? 수입관세, 세금, 매입 운임, 하역료라는 건 그 배에서 내리는 걸 하역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제품 및 원재료 및 용역 취득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겁니다. 말은 다 어려운데 결국 뭐다? 사는데 필요한 원가는 다 재고자산이다. 그리고 밑에 매입 할인, 리베이트, 기타는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거 바로 뒤에서 볼 거예요. 이거 좀 넘어가고.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매입 운임은 재고자산의 이 파란색 글자 한번 봅시다. 매입 운임은 재고자산에 가산하지만 매출 운임은 판매관리비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아까 우리 매입 운임은 어떻게 한다고? 재고자산에 가산한다. 근데 매출할 때도 돈이 들 수 있겠죠. 내가 매출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택배를 싸야 돼서 매출 운임을 부담할 수 있겠죠. 걔는 뭐다? 매출에서 까서 순매출로 적지 말고 따로 판매관리비로 적으라라는 이야기죠. 뒤에서 볼 겁니다. 자, 밑에 3번 취득원가가 될 수 없는 항목을 좀 보자.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이래. 자, 여러분 사람이 놀아. 일 안 하고 놀아. 거기는 재고자산에 넣지 말라는 거지. 그치? 비정상적으로 낭비됐다면 그건 비용이지 자산 금액이 아니다. 자, 양괄호 2번. 이거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이외의 보관원가. 보관이 필요하면 그 보관원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냉동 트럭에다가 여러분 달리는 냉동 트럭에다가
여기에 보관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운송비도 운송비겠지만 이 냉동 트럭이 또 냉동고에 여기 냉동고라고 하자. 냉동고에 제품을 보관해야 된대. 엄청 소중하대. 백신이래. 코로나 백신이래. 그럼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지. 여기에 있는 보관 원가는 뭐가 돼?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가 될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이외의 보관 원가. 이외의. 요런 경우가 아니라 백신이 아닌 거야. 백신이 아니라 저 사람이 샀는데 아직 안 가져갔어. 사놓고 여기에 냉동고도 아니고 백신도 아닌데 사놓고 이거 따로 좀 갖고 있어 주세요 했는데 이 보관하는데 원가가 들어갔어. 걔들은 재고자산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지.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 원가다. 자,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놓읍시다. 자, 예시해서 교육훈련비라고 좀 해놓을까요? 관리원가긴 하지. 기계장치를 교육하는 교육훈련비 같은 관리간접원가긴 한데 얘는 기여하지 않지.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 교육훈련비 같은 건 재고자산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양가로 4번 뭐라고 돼 있어? 판매원가라고 돼 있죠. 위에서 뭐라 했었어? 우리 매출 운임 같은 판매원가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라는 거지. 자, 뒷페이지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린 뭘 본 거야? 그래서 요약하자면 뭘 본 거예요? 매입할 때 다 상품이 아니다. 비용인 애들이 있더라. 어떤 애들? 낭비된 애들. 앞에서 뭐 하면 돼? 낭비된 애들.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관리간접원가,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판매원가. 이게 뭐예요? 다 직접 관련 원가가 아닌 애들인 거지. 그런 애들은 뭘로 처리해라? 재고자산의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라. 자, 우리가 앞에서 매입, 할인, 리베이트 이게 뭐냐라고 봤었죠.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을 뭐 상품을 산다라고 할 때 할인 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하자 상품이다라고 해서 B급 상품 할인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업에는 요 좀 볼 건데 빨리 돈 주면 싸게 줄게라는 게 있어. 우리 기업은 전부 외상거래라고 했죠. 기업은 기본이 외상거래다. 근데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빨리 받고 싶겠지. 그러면 빨리 돈 주면 내가 조금 할인해 줄게. 야, 한 달 뒤에 주면 10,000원. 지금 당장 주면 9,800원만 줘. 200원 깎아줄게.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있다. 자, 매입 환출이라는 거. 자, 말도 어려워. 또 환출 이렇게 해놨어. 걸어치고 리턴 해놨죠. 환불이다. 반품이다. 자, 매입 애누리라고 하면 요게 하자로 인해 반품한 경우가 아니라 할인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매입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다? 조기에 지급하면 할인받는 애들. 그러니까 애누리랑 할인이 조금 용어가 달라요. 그죠? 그 리베이트라고 되어 있지. 리베이트 괄호 치고 페이백 적어 놓읍시다. 여러분 막 핸드폰 살 때 페이백 주고 이렇게 하지. 그런 걸 뭐라 그래? 리베이트라고 한다.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걸 리베이트라고 한다. 페이백이다. 그러면 매입액은 총 한마디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돼요? 밑에 있지. 총 매입액에서 아까 말했지. 매입 운임 같은 거 더한다. 그리고 환불 빼고 환불 당연히 빼는 거지. 이거 외울 거 아니지. 여러분 환불 당연히 빼는 거야.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샀어. 환불했어. 안 산 거잖아. 당연히 빼는 거. 할인 받았어. 10,000원짜리 5,000원에 샀어. 5,000원에 산 거지. 당연히 빼는 거.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건데 이걸 글로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매출로 봅시다. 매출도 내가 팔았어. 근데 반품해줬어. 그럼 판 거 아니지. 똑같은 거고. 팔았는데 하자가 이때 좀 깎아달래. 깎아줬어. 그것도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4,000원에 깎아줘서 팔았으면 얼마에 판 거야? 4,000원에 판 거지. 똑같이 할인도 같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다? 밑에. 운임은 다르다. 매출 운임은 매출에서 깎는 게 아닌데 매입 운임은 매입 운임에 가산하는 거고 얘는 뭐야?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거지. 자, 결론만 보면 환입이라는 애들은
반품이고 애누리는 하자로 인한 할인. 할인이라고 적혀 있는 애들은 조기 회수로 인한 할인이다. 얘들 다 어떻게 한다? 매출이든 매입이든 그냥 차감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총매출, 순매출. 요 안에 뭐가 있어? 환입 애누리 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불러? 순매출. 여기도 순매입. 이렇게 좀 부릅니다. 오케이. 순. 근데 사실은요, 요런 거를 그럼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매입에서 다 매입으로 처리해도 돼요. 자,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뭐 쉬우니까 그냥 바로 보면서 하도록 하죠. 주식회사 대한은 주식회사 민국으로부터, 자,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상품 10개를 1,000원에 외상으로 구매했대. 매입 채무겠다. 그지? 그러니까 매입 10,000원, 매입 채무 10,000원이지. 그럼 민국은 10개 팔았으니까 매출 10,000원, 매출 채권 10,000원이다. 그지? 실지재고조사법이라네. 그리고 대한은 운송업체에 매입 운임으로 얼마를 지급했어? 2,000원을 지급했어. 민국은 운송업체에 2,000원을 지급했어. 아, 이게 중간에 운송업체가 하나 있었나 봐. 자, 운송업체가 있었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파는 건데 이 운송업체가 이 자동차 맞아? 쌤 그림 실력이 좀 안 좋아. 자, 대한과 민국이 있을 때 우리 운송업체한테도 돈을 양쪽으로 줬다는 거지. 얼마씩? 2,000원씩. 2,000원씩 줬다는 거지. 이렇게 줬다는 거지. 자, 그러면 2,000원씩 줬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거지. 산 놈과 판 놈이 있는데 얘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거죠. 이 2,000원을. 그치? 얘는 이 2,000원 나간 걸 뭘로 처리한다고? 같이 처리한다고. 이해되겠죠? 또 그러니까 얘는 얼마에 샀다고? 12,000원에 샀다고. 얘는 얼마에 팔았다고? 10,000원에 팔고 2,000원은 뭐 했다고? 비용이라고. 이해되겠죠? 당연히 대칭적이지 않지. 얘 2,000원 받은 그러니까 운송 이거 가지고 쌤 얘는 8,000원에 팔고 얘는 12,000원에 샀어요?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운송업체가 4,000원 받아갔잖아. 그지? 얘는 8,000원에 팔았는데 얘는 12,000원에 샀어요? 그게 아니라고. 운송업체가 4,000원 받아갔다니까. 그러니까 민국은 8,000원에 판 게 아니라 10,000원에 팔았고 2,000원을 운송업체한테 준 거고요. 대한은 10,000원에 샀는데 운송업체한테 2,000원 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에 샀어? 12,000원에 샀어. 얘는 얼마에 팔았어? 10,000원에 팔았어. 두 개가 다르게 된다. 두 개가 다르다. 운임에서만 다르다. 자, 그리고 자, 이 10개 중에 2개가 하자였대. 이 10개 중에 2개가 하자였나 봐. 오케이. 근데 한 개는 애누리를 해줬대. 얼마를? 200원을. 한 개는 어떻게 했대? 반품을 했대. 반품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환입이나 환출로 쓴다고 했죠. 요걸 환불이라고 읽으면 돼요. 어려운 말 쓰지, 그지? 자, 그러면 한 개는 환불했고 한 개는 200원 깎아준다 했으니까 1,200원어치 덜 받고 덜 주면 되겠다. 그지? 원래 우리가 10,000원 줄 거 있었는데 그지? 원래 10,000원 줄 거 있었는데 1,200원은 그럼 안 줘도 되겠네. 왜? 한 개는 아예 안 주는 거고 한 개는 200원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썼는데 이거 괄호 한번 쳐도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매입으로 써도 된다. 순 매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계정을 안 쓰고 매입 계정 써도 무관하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이쪽에서도 민국 입장에서도 1,200원 덜 받을 수밖에 없지.
권리가 감소하니까 자산 대변. 그러면서 매출도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양보하러 쳐도 된다. 왜? 이렇게 요 더하기 빼기 하면 8,800원의 매출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3월자로 3월 말일자로 어떻게 되는 거였어? 얘는 10,000원에 팔았고 2,000원의 비용이 들어갔어. 얘는 12,000원에 샀었거든. 그리고 줄 돈은 주고받을 돈은 각각 10,000원이 있었지. 그런데 환불하고 애누리 받고 나서는 얘는 8,800원어치 받을 돈이 있는 거고 8,800원어치 판 거고 얘는 8,800원어치 줄 돈이 있는 거고 얘는 1,800원에 산 거지. 왜? 운송비 2,000원이 있었으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순매출이 중요하지 총매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 매출은 순매출, 매입은 순매입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건 할인인데 아까 기간경과 그 개념이 아니야. 어떤 개념이냐면 3월 31일에 10개 1,000원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원래 한 달 이내에 주면 되는데 5일 이내에 주면 3%를 할인해 준대. 그러면 9,700원만 줘도 되겠네. 5일 이내에 주면. 오케이. 근데 얘가 언제 5일 이내에 8,000원만 줬대. 그럼 8,000원만 줬으면 8 곱하기 3%에서 240원 할인받아서 7,7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2,000원은 언제? 제 날짜에 맞춰서 줬대. 그러면 앞에 똑같이 운송 없으니까 매출 매입 10,000원씩 기록하겠죠. 10,000원씩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3일 만에 5일 안에 3% 할인받기 위해서 얘는 줬고 얘도 3% 할인해 준 거지. 매출 할인이라고 적혀있지만 여기 뭐라고 적어도 된다고? 그냥 괄호치고 매출 매입으로 적어서 순 매입으로 보면 된다고. 그럼 요 날짜 입장으로는 10,000원이지만 요 날짜 입장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돈 받았지.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바뀌고 매출이 감소하는 거지. 여기도 매입이 감소하는 거죠. 남은 일자 돈 주고받고 여기까지 적어죠. 자, 요게 뭐예요?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재고자산에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매입을 결정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연습 문제 들어갈 건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연습 문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 감소, 단가 감소, 그리고 단위효과 결정 방법, 수량 결정 방법 복습하는 차원에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쉬었다 보겠습니다.